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동안에 다루었던 현상학적으로의 과학을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후반부에서 어떤 이 수업이 가진 독특한 프로젝트 혹은 목적을 달성하는 그 부분이 어디일까 좀 얘기를 살펴봤으면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꿈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보지 않고도 그냥 차근차근 어떤 나아가도 물론 되겠죠. 하지만 한 번쯤 지금쯤 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의 그 주제는 디지털 나라의 입국장에 디지털 나라로 채 가지를 못하고 입국장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디지털의 세상으로 아직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후설이 얘기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속, 그리고 저 낮은 곳에서부터 오는 종이 있어야만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디지털 세상이 왔을 때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종과 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과 속을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챙기지 못하니까 아직은 입국장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입국장에서 이제 디지털로 들어가는 입국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트랜지션 에어리라고 하죠, 그죠? 어떤 전이 영역 다음에 그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자칫 이제 그 디지털에 우리가 원래 머물던 곳에서 곳을 떠나 와가지고 이 전이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착을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라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한테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달콤하기에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가 앞으로 홀로 설 때, 그러니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비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세대가 아닌 저와 같은 비디지털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갑자기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만 남게 되는데 디지털 세대가 남았는데 그 유산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 너무 대단해서 혹시 디지털 나라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 수업의 후반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다뤄야 될 얘기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2008년도에 이 세상을 바꿀 두 가지가 이 세상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요. 여러분 2008년도 태어났었어요? 태어났죠?
기억나세요? 2008년도에 어떤 큰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사실 디지털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반부에 이 수업의 후반부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2008년 정도 되면 디지털이 출발한 1989년도부터 꽤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죠. 한 15년 이상 흐르고 20년이 가까워지는 그 시기쯤 된 거죠.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되면서 그 사이에 얘기는 디지털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때 2008년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빅데이터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끝 부분에 다시 이제 정리를 제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속과 종을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후설이 강조한 종과 속을 얘기했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모고와 같은 보물이 있는 창고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속이라고 했습니다. 속은 모나드로 MONAD 모나드라는 그 기본 단위로 뽑아오는데 그 기본 단위는 아직은 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머쓱한 거죠. 모나드는요. 라이프니츠에서 와서 후설이 이용한 단어이긴 한데요. 그럼 저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밑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종이 있었죠. 그 구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엮는 역할을 한다. 수학에서는 기하학이다. 이것을 우리는 수학소라고 락항이 정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 빅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졌죠. 빅데이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빅데이터는 종일까요? 속일까요? 속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알차게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공개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의 창고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나드의 의미의 가닥의 단계를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밑에서 온 그 의미를 이제 꼬아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미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엮는 역할은 지금은 빅테크만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AI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의미의 조각을 빅데이터로 직접 뽑아서 그것을 엮는 작업을 하세요,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AI를 잘 사용한다. AI를 잘 사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지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자산이냐?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가 교육이라는 철학을 세워서 교육의 체제를 세우고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의미니까 디지털 세대인 여러분이 그 가치들을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입국장에 머무는 임시 거주지에서 그런 겁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는 그냥 디지털 세대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직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디지털 세대인데 제가 뭔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판단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누구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008년도에는 왜 빅데이터가 이 세상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는 사건이 기억나세요? 2008년도에 왜 빅데이터가 데뷔를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빅데이터가 오늘부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왜,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엄청나게 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살 때 한 10%만 돈 있고 나머지 90%를 은행에서 빌려오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90%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영끌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만 꿈꾸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의 자유죠. 뭐 앞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살래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럼 2007년도에 그런 사태가 있다가 갑자기 2007년도에 붕괴를 해버립니다. 확 붕괴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도 엄청나게 많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죠. 영국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이 그 학자들을 다 이제 궁궐로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붕괴됐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각자 자기 연구실로 가서 대학원생을 시켜서 자기가 노벨상 받은 모델에다가 지금의 모든 데이터, 자기의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엄청나게 실망하죠. 노벨상 받아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한 게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다음에 2008년도에 와이어드닷컴, 지금도 있습니다. 와이어드닷컴이라는 에디터가 한 회사의 CEO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모델에다가 모든 자료들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넣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료를 넣었더니 붕괴가 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와이어드닷컴에 2008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게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그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빅데이터라는 게 이 세상에 소개가 되는 거죠. 소개가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회사가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은 이 이전에 누구도 그 회사의 존재를, 물론 어떤 사람은 알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구글이 이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언제라고요? 2008년도인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시대에 빅데이터라는 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는 www로부터 돼서 연결되었으니 데이터가 생기고 데이터를 서치한 결과가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가 엄청나게 보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빅데이터라고 이름 붙인 구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구나라는 정도는 알았죠. 그렇구나. 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지. 나도 언젠가 이용할 수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약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6년이죠. 8년요. 2016년에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는 구글이 이벤트를 만들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탄생합니다. AI라는 것이 처음으로 단어가 그전에도 썼겠지만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데뷔하는 것은 2016년도에 구글이 AI를 만들어서 딥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 교수님인 이세돌과 그 바둑을 한판 뜬 거죠. 이때 여러분은 그때 2016년이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세돌 그 교수님이 그 대국을 하기 전에 아무리 바둑이 컴퓨터, 그러니까 그때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때 하더라도 바둑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길 거고, 확실히 이길 거고,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이길 거고, 아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한 4대1 정도로 내가 이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가 됐죠, 그죠?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알파고라는 독특한 프로그램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이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옵니다. 팬데믹이 와서 우리는 강의도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도 그렇게 반대하던 의사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처방을 할 수 있고 약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팅도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그 쇼핑도 택배를 옛날에는, 여러분 그 팬데믹 이전에는 택배가 오면 꼭 그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꼭 그걸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 택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바깥에 놓고 사진을 찍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완벽하게 뒤집어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뭐가 생기나요?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구글의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오픈 AI라는 곳에서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것이 쭉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같은 존재, 우리 모두 가치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그 의미의 가닥을 뽑아와 가지고 이것을 엮는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빅텍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그 역할을 프로그램을 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이 수업에서 계속해서 다룰 때 우리는 균형을 엄청나게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 균형은 뭔가요? 뽑아오는 것과 엮는 것이 연결이 돼야만 의미가 나오고, 그 의미는 노예마가 돼서 언어의 영역으로 건너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뽑아오는 것도 빅텍한테 맡겨버리고 엮는 것도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넉놓고 있고, 그 결과는 어디였죠? 야누스의 왼쪽 얼굴인 이 언어의 영역 속에서만 자아와 에고의 영역으로만 우리는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가치의 형성은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점 위주로 중앙 집중 혹은 헤게모니를 진 빅테크 혹은 그러한 어떤 기업과 함께하는 일부 강대국의 지도자에게 쏠리고, 그 지도자가 질병에 걸리면 이 전 세상은 형편없이 그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시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입국 심사장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누구와 함께요? 기성세대와 함께 입국 심사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린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우주를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 세대의 젊은 어린애만 데리고 가잖아요. 어른은 남아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쨌든 가상의 입국 심사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골라서 1989년도에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은 통과하시고, 1989년도 이전에 태어난 나이 든 세대는 여기 남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도 적지 않게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한테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물을 제거하는 순간에 통과가 되는지, 통과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태어났더니 부동산이 있고, 태어났더니 소유의 개념이 있고, 태어났더니 신자유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놨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양해를 구했죠. 이런 모든 사상은 왜 만들어졌나요? 그 이전에 이것보다 더한 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한 사상들을 만들어서 극복했는데, 극복하고 나니까, 강을 건너고 나니까
뗏목을 만들었던 사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뗏목 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뗏목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뗏목 만들어서 건너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도 지분이 있지 않느냐. 나도 그 가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계에는 완벽하게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에서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만 디지털 세대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직접 뽑아서 이것을 엮는 기하, 여러분만의 기하학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기하학을 아직은 만드시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만드셨어요, 혹시? 만드셨으면 세상이 바뀌었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다라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이지만 예를 들지 않고 계속 이 이론적인 저의 가설로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라고 또 하기 때문에 가설을 들어버리면 너무 국한되고 들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니까 중간 정도로 택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듣지만 저기 들어와서 지금은 이 전기를 켜고 안 켜는 스위치가 몇 개인가요? 이 예는 들었죠, 그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전으로부터 오는 전기를 켠다 끈다죠, 그죠?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을 두는 거죠. 다른 것을 여기 제일 밑에는 화석연료,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바이오 이렇게 쭉 되면은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딱 누르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는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으면, 지도자를 뽑으면 그 사람이 택한 에너지 정책이 5년과 4년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씩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뭐 안 누른 분도 있겠지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지금 세상에서는 풍력이 최고야 해서 풍력을 누르는 순간에 그 풍력의 가치가 그 누르는 순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원자력을 눌렀어요. 그럼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의 가치가 그 순간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내가 풍력을, 재생에너지를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나는 원자력을 지지하고 다른 것을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운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논쟁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중앙에 서는 그 논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내가 선호하는 무언가를 택하면 거기에 힘이 모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원자력 전기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에너지로서 가장 소중하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자지갑에 쌓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구영리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칼국수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분도 여러분과 에너지 측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왔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전자지갑에 있는 원자력을 택함으로써 생긴 그 가치를 블록체인이 화폐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화폐를 지불해 주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면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죠? 왕사남을 보든 뭐 헤일메리를 보든 보면 그 극장에서 쓰는 에너지가 묘하게 이 사람이 선택했던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이 극장의 에너지를 보고 풍력을 썼다든지요, 바이오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장에서 그 표를 만들 때, 표를 판매할 때 지금의 한국은행 돈이 아닌, 크레딧 카드가 아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제비 집의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속에 어떤 토큰이 하나 있는데 그 토큰은 원자력, 풍력, 화력 이것에 사람이 지금
몇 단계를 거쳤죠? 한 두 단계 정도 거쳤잖아요. 거친 그 가치가 모인 것들을 나는 그 화폐, 암호화폐를 받아서 당신에게 표를 팔 수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쭉 이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놀고 휴식하고 그게 확장되고 뭐 유럽에 여행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아파트를 사는 것까지도 그것이 쭉 쌓여가고 그 돈은 중앙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나 어떤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엮였을 때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세상이 만약에 온다면 누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손해볼 거냐? 우리일까요? 글쎄, 뭐 여러분이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받았다면 조금 손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돈을 발행했다가 돈을 걷어들었다가 발행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를 올려서 돈을 쭉 빨아들이고 이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큰 재미를 봤던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어떤 은행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면 이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봐야 자기들끼리 가치를 만들어서 화폐를 만드는 이분들 이 세상을 막 그런 질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영향력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지금의 빅테크나 지금의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정부라든지 그 정부가 좋은 정부든 나쁜지 간에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삼성이 할 것 같으냐? 안 하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경제 질서와 문화 질서를 제안하고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라고 느끼고 한번 해보니까 하기 전까지가 힘들지 한번 하면은 그 다음과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을 가진 여러분이 디지털 세대가 우리와 같은 비디지털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꾸었던 꿈과 연결되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꿈은 목요일에 내일 모레 수업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숙제와 같은 숙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디지털 세대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이고, 디지털 세대라는 건 1989년도 이후에 태어난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가치가 군데군데에서 파편화되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신과 용기를 가진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국 심사장, 디지털 나라로 가는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30%? 뭐 퍼센티지를 제가 모르지만 뭐 한 3분의 1 정도가 통과할지 아니면 그보다 낮을지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 엮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따오는 거는 그건 스위치를 누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의 의미의 가닥을 뽑아올 수 있는 거는 빅데이터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뽑아왔을 때 여러분이 스위치 하나 누르면 의미가 탄생하는 순간이잖아요. 그것을 엮는 것은 누가 하나요? 그것을 칼국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과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과 여러분이 샤워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버리는 그 가치로운 독특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엮는 역할을 블록체인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2008년도에 빅데이터와 함께 화려하게, 그죠? 신비롭게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투기 자산인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해 왔죠. 근데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논리는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이유도 이곳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 앞으로의 세상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데요. 왜 블록체인이 그런가?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뭔가요? 블록과 체인의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누군가와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쌓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피라미드 쌓듯이 쌓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엮는 거죠. 쇠사슬과 같이 내가 너를 엮을 거야, 이런 거죠. 엮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과 체인으로 엮는다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가 블록체인을 처음에 만드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고 기가 막힌 그만의 기하학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피타고라스 기하학, 그 전에 그 다음에는 유클리드 기하학,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기하학이 이어졌잖아요.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이 있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독특한 기하학을 하나 발표를 한 거죠. 물론 뭐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의미를, 에너지의 의미, 물의 의미, 내가 공부하는 의미, 우리가 얘기하는 의미, 이 수업의 의미, 그죠? 그다음에 이 모든 의미를 엮는 것. 블록체인은 거래의 장부를 적는 거죠. 거래의 장부를 적는데, 이때까지도 우리는 거래의 장부를 적죠. 여러분도 돈을 쓰면 대차 대변에 장부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의 장부를 적었던 건 맞는데, 그럼 블록체인의 장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쓴 용돈 혹은 벌이 혹은 뭐 장학금 장부와 블록체인의 장부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기다가 적으셔도 돼요. 카카오톡 오늘 보내드렸죠, 그죠? 적으셔도 됩니다. 뭘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예, 디지털 세대란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낸 세대. 그 디지털 세대는 1989년도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책의 저자나 그 다음에 철학가나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적으신 분처럼 탈중앙 집중 혹은 새로운 세계의 기하학을 창조해낼 수 있는 세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제안한 기하학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하는 세대로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1989년도를 왜 했죠? 그때 WWW였죠. 이건 이후에 다시 이 얘기는 다시 나누게,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디지털 세대가. 그런데 그래서 혹시 잠시 한번 적어 보시죠, 여러분 생각을. 막 하니까 제가 목이 쉬어서 이전 수업도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 질문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근데 블록체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블록체인을 디자인하는데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으로 뭔가 토큰을 하나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블록체인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 코딩의 언어 자체가 우리와 같은 세대는 포출한 세대라서 논리에 딱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코딩을 하는, 물론 우리도 코딩을 하긴 했지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이라는 독특한 화폐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용기를 내면 어렵지 않은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쭉 퍼져버리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의 헤게모니를 진자 많은 재산을 가져서 이 재산을 아까 우리가 디지털 나라로 입국 심사를 할 때 이거 건너가 버리면 그 돈을 못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디지털 마니로 환전인데 디지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이 안 되는 거죠. 환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유럽에 놀러 간다 그러면은 유로로 환전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도 하나고 저기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나라의 돈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는 뭐냐면 지금의 돈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환전을 다 해서 가야 되잖아요. 손해 안 보니까.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만든 독특한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요? 이쪽으로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블록체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엮여있는 기하학으로 만든 무한대의 돈이 생겨버리면 무한대로 환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큰 방해받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뭐냐면 물불 안 가리고 조건과 상황 안 가리고 다 받아주잖아요. 이런 돈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걸. 그러면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알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생기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만의 코인을 만들고 이 우리만의 코인을 동의하는 제3자가 건너오면은 이것은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부를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막으면 못 가니까 블록체인을 만든 사카모시인가요? 뭐 이 사람이 뭘 만들었죠?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래 그러면 너는 비트코인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그 사람을 살짝 구슬러 놔야 디지털 시대로 가는 이 도도한 물결을 막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하죠? 정부의 화폐와 연계하는 걸 무슨 또 독특한 이름 하나 만들어냈던데 스탠다드 코인인가요? 뭐 이런 이름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바지끄댕이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보니까 결국 이 블록체인이 만든 화폐로 이 세상이 건너가게 돼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돼요. 근데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최후의 순간까지 부여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정부에서 인정해 준 코인.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런데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투자를 해서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위도 하시고 집도 사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결국 가야 되는 곳은 디지털 나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은 비디지털 세대가 가진 그래서 그냥 디지털 세대로 가기에는 몸집이 너무 크게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낙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치고 들어가기 위한 것은 뭐냐? 아이디어를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한 분인데 결과만 판단, 과정과 그 이상을 엮을 수 있는 지금은 결과만 판단하기 때문에 과정과 그 이상을 엮을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이 블록체인이 기하학인 이유는 그거죠. 엮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008년도에 빅데이터와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이것이 쭉 오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왔고 인공지능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여기 그냥 머물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꿀과 젖이 가득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온 것처럼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머물 뻔도 했어요.
사실은 뭐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이런 어떤 것을 한 거예요. 풍요의 시대죠, 그죠?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숨은 뜻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들이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세대로 갔을 때를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블록체인으로 갔을 때 완벽하게 블록체인만 통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돈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갔을 때의 그 세상을 상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구글과 같은 그런 세상, 구글이 그런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는 거죠. 구글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존재는 뭐냐면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합니다. 구글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알파고를 만들고 지금 AI 오픈 AI의 챗 GPT한테 먹힐 뻔했던 AGI를 제미나이를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구글은 끊임없이 그 무슨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다면 저의 생각에는 디지털 세상으로 갔을 때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룬 성과들이 순식간에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구글과 앨런 머스크가 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러시아와 지금의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AI가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적과 꿀이 멈추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세상이 만약에 온다면 그 AI라는 혹은 피지컬 A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가져다 오는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에 오면 기본소득도 새롭게 만들고, 그죠? 새로운 어떤 정의의 개념, 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이데올로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하면 혹시라도 이 입국장에 세운 이 국가가 살만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건 뭐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데올로기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끝났다. 현실 사회주의가 소련이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끝났구나.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냉전이 없고 좌우가 없는 세상을 사는 거죠. 살았는데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상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서 전쟁이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중앙 집중적인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악의 무리인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이상하게 작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든 세상이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함께 출발했었던 블록체인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중앙 집중화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기에 많은 우리는 이 상아탑이잖아요. 대학의 상아탑의 지식인 아닌가요? 지식인이잖아요. 지성인은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그것을 무기를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물론 앞으로 양자역학이 오면 그 양자역학 속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뒤에다 두고 잊고 온 것이 하나 있죠. 뭐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제대로 된 기하학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의미를 엮고 또 엮고 모두 엮으면 이 세상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나는 이 부분은 저의 해석이고, 이런 꿈을 누가 꾸었다고요? 아인슈타인이 태양을 주위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도는 질서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태양의 힘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을 포함해서 지구, 화성, 금성,
목성, 이 모든 것들의 그 순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을 목요일 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이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팔자다 생각하고 그 기하학으로 묶는 역할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 수업의 후반부에는 이런 어떤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블록을 쌓아가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블록을 쌓아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그 사설로 엮은 것이 가치가 되는 코인이 되는 그 디자인을 모든 곳에서,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물의 분야, 기후변화, 이 분야의 모든 것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UN의 그 가이드라인과 MSG가 아니죠. MSG가 아니죠. MDG, 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MDG 이런 데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엔이 유명무실해져 버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잘 될 때는 다 뭐 미국도 인정하고 호주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하다가 갑자기 뭐 그냥 갑자기 좀 화가 난다든지 이러면 나는 유엔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유엔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엔이 아니죠. 그런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유엔에서 나온 무슨 고울 같은 거 있죠. 그죠? 고울.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계획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 사상 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의 고리를 블록체인으로 여러분의 기하학으로 어떤 에너지 문제나 탄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냥 탄소에다가 코인을 입혀요. 일단은요. 이산화탄소에다가. 그럼 그것을 우리는 탄소 거래를 통해서 지금을 하는데 그 거래는 달러나 위안이나 한국은행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거래 자체를, 이산화탄소의 거래를 내가 이 수업에서 바로 옆에 있는 수업의 동료와 만든 코인으로 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파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산화탄소를 뭐과 연결한다고요? 교육과 연결하고, 경제와 연결하고, 정치와 연결하는 그 과감한 연결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양 비웃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공동체, 농촌 공동체, 식품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공동체 운동을 하는 데를 보세요. 공동체 운동이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부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공동체가 좋지만 혹은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어떤 공동체를 갔더니 거기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지도자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자칫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솔깃하고 그 사람이 뭔가 비록 좋은 혹은 바람직한 굉장히 선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 가닥으로 묶어내는 블록체인의 실현 없이는 이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개인이 부여한 특별한 하나의 독특한 의미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동의 집단적인 의미를 가져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 있는 학생하고 의견이 이제 되게 어떤 독특한 에너지 면에서의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만들자고 해서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 일이 하나 프로젝트를 할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학생한테 내가 이 코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가치를 주는 거 아니냐고, 또 이 학생은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코인을 가지고. 그러면 이 두 사람만의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그 코인 나도 한번 관여하고 싶어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마침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전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 두 사람이 가진 코인으로 팔 수 있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 자전거를 그 돈으로, 그 블록체인으로 디자인한 돈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그 뒤에 있는 학생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전거가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쓱 필요한 자전거가 아니에요. 자전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의미의 공통 분모에서 가졌던 그 의미는 잘 모르는데, 자전거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 오히려 자전거를 제안하는 학생과 의미가 일치되는 공통의 분야가 있어서 그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4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4명이 됐는데 이 4명은 또 다른 4명과 어떤 독특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가 있어요. 그럼 8명이 되는 거잖아요. 8명은 1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수백 명이 되고 한 몇천 명이 되면 대한항공에서 우리 마일리지에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코인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뭐가 다른가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라는 중심점이 있어서 그들이 제안하는 가치죠. 그 가치를 쓰려면 우리는 대한항공이라는 구심점과 중심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가치의 공유와 쇠사슬과 블록으로 만든 가치잖아요. 그럼 대한항공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의미가 블록체인으로 엮일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치를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가치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답을 하자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둔다면 가치가 어디가 있고 우리가 엮어가는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세상 전체에 퍼져나갈 때 세상의 모습이 덩달아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뀌니까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생기니까 다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현상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을 이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큰 단체, 집단, 큰 무리의 가치로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중심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될 수 없으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여기에 200명의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태양광을 원하는 분과 원자력을 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연결할 수 있죠. 지금요. 이 당장 뭐 손들어 보세요라고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코인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를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됐는지 순간적으로 엮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옆으로 가는 거죠. 야구팀으로도 가보자 이거죠. 나는 울산 웨이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롯데 자이언트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원자력과 풍력으로 엮였던 그 연결고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나는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같이 앉아서 공부할 수 없다 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 조금 그죠? 너무 특이한 사람이고 그렇지는 않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과 잘 못 지낼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과 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이 문제도 원자력을 하는 사람은 그 부분만에 대해서 연결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원자력을 찬성하고 풍력을 찬성하는 사람은 원수처럼 지내고 내가 가진 어떤 야구에 대해서 좀 공유되더라도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있는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일 뿐인데 이것을 개인의 생활과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것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이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얘기 안 할래 라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독특한 기하학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연결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한 세상에서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도 의외로 쉽게 함께 살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질서가 생겨나는 거죠. 모든 에너지든 정치든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일 뿐인 거죠. 하나일 뿐.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가치는 무한대잖아요. 나는 공부는 이렇게 하고 싶어. 에너지는 이렇게 쓰고 싶어. 물은 이렇게 하고 싶고 하수는 이렇게 처리하고 싶고 그죠? 여행은 이렇게 하고 싶고 여행을 가서도 내가 먹는 음식은 이런 방향의 재료를 쓰고 이렇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싶어라는 자기의 독특한 의미를 가질 뿐이죠. 이것이 나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가진 하나의 정체성을 대변할 뿐이고 이것이 곧 돈이 아닌 화폐가 블록체인으로 엮였을 때 이 세상의 갈등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은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큰 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또 공격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잖아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쉽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기하학을 이용한 어떤 이 세상의 질서가 탈중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감히 보장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인슈타인도 이 꿈을 분명히 꿨고 그 맥락을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제가 이 동일한 주제를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거죠. 뭔가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돌아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결단을 한다는 건 결심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주가 지나면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오픈 머티리얼, 오픈 북, 오픈 노트, 오픈 폰, 그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상의해서 적으셔도 되고요. 오픈 AI 다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웃음을 가진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해서 갈 사회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AI를 쓰지 않나요?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AI가 없는 공부를 해서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서 나가서 AI를 쓰면 좋지 않냐라고 어떤 교수님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경험하실 사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수업도 그대로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AI를 심지어 비웃을 수 있는, 그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 여러분 속에서 아이디어로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